건축회 김재현 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6개의 공장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즉 라이브 오피스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6개 전체가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2026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금이 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해서 이 내용만 따로 한번 분리해서 오늘 브리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전에 2024년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6개 지식산업센터와 라이브 오피스 이 전체에 관련돼서 제가 잔금, 임대 전략, 대출 전략에 관련돼서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브리핑할 때 썼던 자료이고요. 여기 보시면 2024년에 사용 승인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와 라이브 오피스 이 전체가 라이브 오피스인데요.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오늘 좀 브리핑을 좀 드릴 텐데 앞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냐면 잔금에 관련돼서 처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좀 브리핑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보실 텐데요. 올해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물건은 동탄 테크노밸리에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멀티고요. 그 다음에 G타워, 이제 사용 승인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든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든과 G타워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물론 라이브 오피스고요. 그 다음에 요 멀티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대출은 얘와 얘가 조금 더 유리하시고 업종 코드에 대해서는 얘가 좀 더 유리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 3개 중에 대장주는 뭐니뭐니 그래도 멀티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오피스라고 해서 실제 호실 내에서 주거가 가능하다, 기숙사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브리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일 나십니다. 주거 자체가 불법이십니다. 쭉 내려오셔서 호수공원 쪽에 보시면 송동 쪽이죠. 호수공원 쪽으로 내려오시면 올해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레이크원, 디웨이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웍스 이렇게 3개가 올해 사용 승인이 떨어지죠. 이 중에 이제 가장 늦은 게 웍스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게 디웨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SK 레이크원이 있죠. 호수공원 쪽에 랜드마크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니뭐니 그래도 SK 레이크원이죠. 자,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대출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은행의 조건에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총액과 금리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내용이시고 반드시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 안내문에 지정된 집담대출 은행들 리스트가 포함돼서 대략적인 금리와 대략적인 총액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은행들도 심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자료로 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꼭 여기서만 해야 되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입주 지정일 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분양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뭐가 전달이 되냐면 입주 안내문과 집단대출 은행이 안내가 됩니다. 입주 안내문은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뭐 등기는 어디서 하고 대출은 어디서 받고 그 다음에 AS 센터는 어디고 관리사무소는 어디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돼서 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집단대출의 총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0에서 90%가 대출이 된다. 근데 이거 그럼 총 공급가에서 되느냐? 요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60%에서 90%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여기에서 금액이라고 하는 총 대출 총량이죠. 금리도 다양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A동, 요거는 SK 레이크원의 A동 13층 18호인데요. 제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어떻고 뭐 대지 면적이 어떻고 딱 나오고 금액에 보시면 요렇게 대지 금액과 건축 금액, 부가세 해서 총 금액이 얼마다. 쉽게 말하면 이 금액 총 공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대지와 건물가액의 60에서 90%가 대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자,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차이가 좀 있는데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든가 지타우고요. 얘도 지금 라이브 오피스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업무시설은 그 외 나머지 전부가 업무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이 좀 다른데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70%고 신용 비율이 10% 이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80%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90%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담보 비율이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보 비율이 6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아래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금 기일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데 사용 승인이 떨어집니다. 화성시에서 이 건물이 이제 다 지어졌으니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데,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수분양자들한테 잔금을 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나갑니다. 이때 안내가 나가는데 30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45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60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발품을 팔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집단대출은행이 한 곳만 나오지 않습니다. 세 곳,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인데 그중에 다 넣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 상담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의 대출의 금리와 총액이 나눠집니다. 아울러서 2개 혹은 3개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각각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 시 관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60일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가 매입되지 않거나 실사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날짜,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30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사를 6월 1일 날 가야 된다는 거죠. 6월 1일 날 가야 되는데 내가 3월 30일 날 잔금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개월 동안 관리비를 잔금을 한 사람에게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능하면 늦게 하는 게 낫겠죠.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잔금 기일 내에 잔금하면 관리비는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것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 내용이 이 안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 안내문, 여기 집단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안내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이 유리하냐 개인이 유리하냐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개인보다 불리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법인의 업력이 3년 이하인 경우들이 많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법인의 소득을 낮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 법인이 건전성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대출의 총량을 줄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법인들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유리하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SK 레이콘을 기반으로 해서 SK 레이콘의 A동 13층 18호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레이콘은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담보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로 적용합니다. 대출의 종류는 개인 대출이 있고 법인 대출이 있다. 또 재미난 거는 개인 대출도 가계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다. 가계 대출은 아파트, 상가 등 담보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등이 가계 대출에 들어가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SK 레이콘은 사업자 대출이다. 요것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냐면 요번에 그 스트레스 DSR이 은행에서 또 정부에서 또 새로 만들었죠. 그것이 사업자 대출에 영향을 받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출의 총량에 관련돼서 제가 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보 비율이 1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은행이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5개, 6개가 들어오게 되실 텐데 그 은행들도 서로가 경쟁이 붙겠죠. 비딩이 붙었을 때 고객들을 서로 많이 유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줄 수 있는 베네핏을 제공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용 비율을 높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많이 유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100%를 대출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법무사들하고 상담하십시오. 이랬을 경우에는
뭐 최대 뭐 100%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분들이 거의 다 대출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출 브로커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의 커미션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금리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요 케이스는 좀 주의하셔서 집단 대출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총량을 늘리는 법이 있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나는 이제 그 심사를 넣어봤더니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기가 10%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총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동담보죠. 공담을 제공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파트를 많이 제공해 드리시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을 넣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5%에서 10%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제가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균등 상환이라 그러는데요. 요로 케이스로 대출의 총량을 늘리기도 하고요. 2군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군보다는 2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케이스가 있죠. 요 경우에는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협하고 뭐 금고가 1군이냐 2군이냐,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은행, 뭐 이렇게 지방은행들, 뭐 대구은행, 광주은행이 1군이냐 2군이냐를 얘기하시는데 본인들은 전부 다 1군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군에 속합니다. 자,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회 거기가 1군이죠. 자, SK 레이콘의 주력평형 30A의 13층 18호인데요. 제가 위에 요 내용이시죠. 분양가가 요로 했을 때 얘가 대지금액과 건물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얘에서 얘 뺀 금액이죠. 얘를 기반으로 70%가 대출이 나왔을 때 대략 분양가의 30%가 현금이 필요하다. 잔금할 때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얘가 분양할 때 10%를 내셨죠. 그 다음에 총 5번에 걸쳐서 대출 중도금이 실행이 되셨죠. 대출이 실행이 되신 거죠. 그리고 부가세를 5번에 환급을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 10%에 낸 게 분양가의 30%가 잔금할 때 필요하다. 70%.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분명히 계약금 10%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10%가 더 필요하냐면 취득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일괄 납부하셨다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 대출을 받았을 때 총량은 이렇게 나오고 금리는 4.5% 적용했을 때 대략 저는 4.5%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10% 냈기 때문에 잔금은 이렇게 남아있고 총 금액을 두두둑 다 더하게 되면 7,800인데 부가세 40%를 잔금 후에 환급을 받게 되시죠. 이 케이스시고요. 80% 대출이 나오면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0% 대출이 나오면 5,200으로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똑같은 로직입니다. 따라서 현재 SK 레이크원의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뭐 30A가 월세가 40만 원이다 혹은 뭐 45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수분양자가 이자를 60에서 78만 원 이 정도를 내는데 어떻게 40만 원 5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이 될 수가 있죠? 이 케이스는 일부 부동산들에서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케이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자, 가격 형성은 제가 월세는 최소 7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격 방어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걸 임대를 최대 양보해서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최소 자기가 월세 받아서 자기 돈 보태서 이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마지노선, 이자를 내는 금액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미다스에서는 기본적으로 8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용 점수를 현재 기준으로 지금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 지금 앞으로 뭐 2등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이고, 디웨이브도 지금 바로 코앞이지만, 아직 뭐 2개월, 3개월 남아있고, 뭐 많게는 그 웍스 같은 경우는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카드 연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캐피탈 사용하고 있는 거, 요런 것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신용 점수를 깎아먹는 것들이죠. 요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관리해서 예쁘게 만들어 놔야지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닥쳐서 오늘 이제 잔금해야 되는데 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 점수를 쓸 수 없는 컨디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대출의 총량이 일반적으로 10% 이 정도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신용 점수를 못 쓰니까. 그 경우가 되면 쉽게 말해서 2,700에서 9,500을 더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못 한다고 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찌됐든 5,200에서 7,800의 현금이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7,800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본인이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앞으로도 이걸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이 경우는 전매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잔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대출 기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출 상품을 받아보시면 상담을 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3년 고정도 있고 1년 고정도 있고 변동 뭐 3년 3개월 변동 6개월 변동들이 있는데 저희보다는 은행이 그 금리에 대한 앞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정보가 빠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3개월 변동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6개월 변동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3개월 변동하는 것보다 6개월 변동하는 것이 은행에 유리하겠죠. 주유소가 이런 형태로 돈을 벌잖아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출 시기에, 잔금 시기에 대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연장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 은행에서 그대로 금리 조정해서 재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얼만큼 예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려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5%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등 같은 경우는 4.7% 지금 제시받았다고 하시죠. 이건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요번에 연장을 하면서 5.79%에서 4.84%로 떨어진 케이스죠. 요렇게 연장을 하고 나니 어떤 일이 있었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 이상의 대출을 5% 이하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죠. 쉽게 말하면 은행이 저희보다 빨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쭉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해서 스킵하겠습니다. 자금의 흐름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중도금에 관련돼서 좀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내용입니다. 잔금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제 아래에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계약금 10%를 완납했고 중도금을 실행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도금이 실행이 된 케이스인데 안 된 케이스는 일부가 있고 거의 다 중도금이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즉 잔금을 코앞에 두고 이 두 가지는 완납이 되어 있다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뭐 30일, 60일까지 잔금 기일을 주어졌는데 잔금을 안 하고 계신 케이스에 어떻게 되냐? 나 없던 일로 하고 싶어. 왜냐하면 금리도 올랐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임대 뭐 내가 잔금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임대 나갈 거 아닌데 내가 왜 리스크를 안 하나 안 할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중도금은 연장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이 실행이 됐는데 내가 이거 한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게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도금은 일정 기한이 끝나고 나면 의무 상환입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채권 추심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 케이스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 이자를 연체 이자가 아니고 잔금 기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를 납부하시는데 대략 6%에서 7% 사이 정도 되시죠. 이거 납부하시는데 연체 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자를 납부하시는 거고 연장이 아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잔금 기일은 중도금 상환 기일보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앞에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30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4월 30일, 5월 30일까지가 잔금 기일로 주어졌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한 달 정도 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까지 60일까지는 대부분의 다 잔금을 하십니다. 근데 완전히 한 달 정도까지 버퍼를 좀 두시는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도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중도금을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금 마련을 좀 늦게 하시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나오는 날짜가 여기인데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였네요. 자, 이런 케이스죠. 60일을 줬는데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고 잔금을 할 수 있는데 요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끝나버리고 잔금, 중도금도 이때 상환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일에서 60일 정도의 캐파를 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바로 시행사에서 대납 후에 채권 추심업체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에 대한 압류, 월급에 대한 뭐 압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중도금 실행이 안 된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좀 심플하게 갑니다. 이것도 채권 추심이 같이 들어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잔금을 미납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납부는 자동으로 되시고요. 중도금 대납 시 시행사가 대납해 주시는 거죠. 채권 추심 절차가 들어갑니다. 가끔 저한테 상담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행사한테 가서 나 계약 해지할게, 나 앞전에 계약금 포기하고 나 없었던 일로 할게, 이런 경우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내가 계약을 해지시켜 줄게, 그러니까 수임료를 한 200만 원 주고 나중에 성공 보전 이만큼 줘 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공한 사례를 들어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손님이 바로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좀 빠르게 쭉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브리핑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수분양자로서 처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 다음 절차를 그냥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불안해 하십니다. 그럼 내가 지금 요런 안내문을 받기 전에 은행들을 다녀봐서 내가 대출 얼마 나오는지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자기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중공업 코앞이라 그러는데 경기는 안 좋다 그러니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은행을 가셔야 되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내용입니다. 내가 현재 내가 나를 보는 모습 말고요, 금융기관에서 나를 보는 모습이 어떤지 은행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가 잔금할 때 지금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잔금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출 관련 2024년도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라이브 오피스들의 대출 관련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모 단톡방에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십니다. 전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를 빨리 놓는 방법은 뭐냐, 대출은 어떻게 받는 거냐, 대출의 금액은 얼마냐, 잔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냐,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이 안에 다 담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들에서 왜 저한테 그런 노하우까지 다 공개하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제가 책도 편찬했죠. 근데 안타까워서 편찬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별거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속상해 하셔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도움되시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유튜브에 오늘 찍는 것이 이 유튜브의 대출 관련에 좀 더 확장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댓글로 좀 궁금하신 내용이시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새벽에 2시나 3시에 좀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에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제 개인 폰입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봤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제가 정리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직교회 김재현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